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HD 한국조선해양 이재경 책임연구원입니다. 제가 3년 전에 KR 컨퍼런스 이 자리에서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발표 자료가 요거였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뭐 조선사에서 이제 해양 원자력 추진선 그런 것들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얘기만 있었는데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 때 KR 컨퍼런스가 시작이 돼서 지금의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발표했던 것 중에 한 가지 조금 가지고 온 장표가 있는데요. 그때 제가 원자력 추진선이 실질적으로 될 거냐라는 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인허가랑 그다음에 규제 체계, 그다음에 전 세계가 합의하는 것, 요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지금도 여전히 이게 가장 큰 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원자력 추진이라는 것을 들여다보게 되면 미국, 영국, 그다음에 군사력이 좋은 국가들은 원자력 추진 기술을 군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자력 추진 쉐링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원자력 기술을 해양에 적용해서 추진까지 이어서 배를 만들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그건 당연히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상선으로서도 그 기술이 가치가 있냐라는 거는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뭐 당연히 기술적으로는 가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배를 만들어서 선주가 배를 사서 원자력 추진선을 풀리산에 넣어서 운영을 할 때 이게 돈이 되는 배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기술적인 근거들이 있고 세상이 변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이 원자력 추진선을 세상에서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답변을 한번 드리려고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제가 원자력 추진선이라는 일을 한 지가 어떻게 보면 22년부터였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말, 25년 말이랑 올해 초, 여태까지 22년도부터 25년 3분기까지 벌어졌던 일들보다 요 2분기 안에 벌어진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 그 시작점이 된 게 아마 미국이랑 영국에서 두 정상들이 만나서 우리 이제 뭐 기술적으로 협력하자라는 그 아젠다 안에 원자력 추진 그리고 앞에 상선이 이제는 명시적으로 거론이 된 요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쭉쭉쭉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코스트가드에서 이제는 원자력 관련된 디비전을 하나 만들고, 이게 원자력 추진선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는지, 그다음에 규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정책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검토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마스가라는 그 전체 큰 울타리 안에 원자력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미국에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전력 수급, 그 다음에 원자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랑 요 마스가가 같이 합쳐지다 보니 원자력 추진이라는 그런 새로운 아이템들이고 전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의 이 흐름을 타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조금 더 가속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예로 보면 26년 5월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그 미국 해사청에서 상용으로 원자력 추진 관련된 기술을 검토할 거니 기술 관련된 정보를 달라라고 하는 RFI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원자력 추진을 상선에 적용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기술적으로 한번 더 디테일하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게 만약에 그런 수요가 있고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고 이게 진짜로 상선으로서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면 그 뒤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조금 많이 변했을까요? 3년 동안. 저희가 2023년에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도로 한국형 용융염 원자로 개발을 하자라는 그런 국제과제가 시작이 됐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보통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로를 개발을 하는 사업에 조선사가 같이 참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요 프로젝트의 경우는 저희 삼성중공업 오늘 발표하시는 삼성중공업이랑 저희 한국조선해양이 조선사로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실제로 요 원자로가 해양 환경에 나갔을 때 저희가 이제 그거를 엔진으로 쓰려면 혹은 발전원으로 쓰려면 어떤 요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인풋을 저희가 원자력 쪽에 드리고 그다음에 해양에서 쓸 수 있는 원자로를 개발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형태로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요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조만간 완료가 되는데 요 후속 사업이 조금 중요합니다. 요 보시는 요 앞에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형 용융염 기반 해양 동력 기술 개발 본격화. 저희가 이제 요 용융염 원자로를 가지고 진짜로 배에 올려서 원자력 추진선을 이제는 실증을 해보겠다라는 프로젝트가 지금 예타에 올라가 있고요. 지금 그 예타 이제 심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요 예타가 통과하게 되면 이제 진짜로 원자력 추진선을 저희 우리나라가 실증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 된 거고요. 그러면 요 과제대 목표대로 진행을 한다면 30년도 초가 되면 그 실체가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설계가 완료된 형태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 초에 K 문샷이라는 게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요 K 문샷이라고 하는 요 프로젝트는 AI 기반으로 그다음에 국가 미션을 조금 해소를 해보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조의 프로젝트고요. 그 중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핵심 미션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원자력 추진선이 요 12개의 핵심 미션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 원자력 추진선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개발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고 정책적인 방향이나 지원 이런 것들이 원자력 추진선으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사에서는 당연히 원자력 추진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기술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2020년 초반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는 연구 개발을 해 왔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조선해양에서 이제 원자력 추진선 컨셉도 만들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에서도 마찬가지로 15K로 원자력 추진선 컨셉을 만들고 발전선도 만들고 그런 컨셉적인 스터디를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기술적인 검토를 할 때 가장 큰 허들이 되는 부분이 보통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설계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인증을 받고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게 뒤에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나하나 설계를 하고 그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기술 개발을 하면 되는데 요 원자력 추진선 같은 경우는 요 레퍼런스 그다음에 기준이 되는 어떤 코드의 스탠다드가 없어서 저희가 보고 이제는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컨셉을 만든다라고 할 때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지에서 니네가 아무리 그림 그려봐야 그게 종이배지 배가 나오냐라는 말을 하거든요. 뭐 예전에는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요즘에는 이런 예전 룰들이 많이 검토가 돼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요 IMO, IAE 그다음에 요 성급들 그다음에 저희 조선사들 그다음에 요 업계가 어떻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더 현실화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자력 추진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규제가 있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없다라는 그 의미가 쓸 수 있는 게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는 배를 만들고 이게 배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려고 하면 뭐 규제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는 요 배가 운항을 하면서 어떤 이슈들이 생겼을 때 책임의 한계, 그 다음에 보험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개입이 돼야 이제 상선이 운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선이 운항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 포트에서 출발을 해서 다른 나라 포트로 입항을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체가 다 아우러져야 되는데 지금 규제가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1981년도에 그 솔라스 챕터 8의 레졸루션 12에 만들어져 있는 게 다고요.
그리고 저 보험 법적 책임을 한번 들여다보면 요거는 실제로 지금 현재 유효한 컨벤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960년도에 한번 검토가 됐다가 그게 지금 발효가 안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없다라고 보셔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규제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도대체 낙후된 규제가 뭐냐,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규제가 낙후됐다라고 말을 하는 건가라는 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IMO 레졸루션 A491 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수많은 규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원자로는 어떻게 설계를 해라, 그 다음에 배는 어떻게 설계를 해라 라는 기술적인 요건들이 하나하나 다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특징적인 것들을 조금 보면 뭐 저희가 흔히 이제는 배 설계할 때 검토하는 것들을 원자로에도 검토해라 라는 그런 뉘앙스의 기술 요건들이 하나하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슬래밍, 그 다음에 비상시에 부하 추정은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기동할 때, 왜냐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기저부하로 많이 활용이 되게 되는데 이게 주 동력원으로 배에서 쓰이게 되면 당연히 부하 추정 관련된 이슈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도 룰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가 필연적으로 겪는 환경 요건이 경사각도, 그 다음에 그 육자 운동을 겪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로가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정지가 되고 관리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독립 제어실은 어떻게 처리를 해라, 그 다음에 원자로 노심이랑 연료는 어떻게 설계를 해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침목, 그 다음에 전복 시에서도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해서 안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를 해라 라는 이런 되게 보수적인 그런 기술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요것만 만족을 하면 해양용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근데 단서 조항이 앞에 있습니다. 그 A491 제일 앞쪽에 보면 서문이 있는데요. 그 서문 4항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가압 경수로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요 IMO 레졸루션을 인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인증을 해주려고 하면 요 가압 경수로 기반이 아니면 어떤 근거가 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제 가압 경수로 기반으로 했던 배들은 요거를 근거로 이제는 승인을 받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조선사 입장에서 이제는 원자력 추진선이 이제 세상에 나왔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원자로 가압 경수로를 얘기를 할 때 연료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선주 입장에서는 이 연료 교체가 뭐 벙커링 하는 것처럼 조금 약간의 기간 손실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연료 교체는 단순히 벙커링 수준의 기간을 소모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사성 물질도 있고, 그 다음에 가압된 것들을 감압시키고 냉각시키고 비염 처리하고 열고, 이런 것들이 전체 운영 기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뭐 당연히 연료 교체를 안 하는 원자로도 만들 수는 있긴 한데,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기준으로요. 이게 배를 운영을 해도 운영 비싸게 주고 샀는데 운영을 할 수 있는 날짜가 많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경제성의 이슈가 상당히 불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말을 이제 해양용 SMR을 말할 때 이제는 많이 언급하는 원자로 타입이 용융용 원자로고요. 그래서 앞에 지금 원자력연구원에서 이제 이동현 박사님이 소개를 해주실 건데, 용융용 원자로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연료를 재장전을 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다입니다. 그 말은 벙커링 없는 정말 운영 효율 높은 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이랑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현재 룰 안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선박 설계 관점에서 이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여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해라,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안전하게 고장이 났을 때도 안전하게 회항해라, 뭐 맨데토리는 아니지만 그런 조항도 있고, 그다음에 원자로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으면 뭐 비상 추진을 가지고 있어라, 그다음에 뭐 이런 원자로 관련된 원자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안전하게 운영을 하기 위한 배를 설계를 하기 위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앞에서도 이제는 원자력 관련된 기술적인 요건 있고, 그다음에 배도
저희가 이제 참고할 만한 기술 요건이 있는데 그러면 배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태까지 원자력 추진선, 상선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원자력 추진선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뭐 러시아에서 이제는 원자력 쉐빙선으로 시리즈에 있는 거는 다 하나로 친다라고 하면 크게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 미국의 US 사바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무스, 그 다음에 독일의 오토한, 그 다음에 러시아의 원자력 추진 쉐빙선, 이런 원자력 추진 쉐빙선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4개의 배들이 상선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경제성 이슈가 있어서 이제 경제성 이슈 때문에 이제 배를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땐 앞에서 말씀드린 상선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대전제가 화물을 싣고 어느 나라의 화물을 날라주고 비용을 받고 하는 이런 운영이 가능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배들은 그런 운영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룰들을 이제는 뭐 항구에서 다 이제는 그런 기국이랑 항구 포트스테이트에서 다 인용을 해서 가지고 인증을 해주고 들어오세요 하는 그런 것들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립이 하나도 안 돼서 기본적으로 포트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해서 이제 뭐 미국이랑 독일이 선택했던 방법은 그 나라랑 외교적으로 이제는 어그리먼트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배가 있는데 니네 나라 요 포트에 들어갈 거야. 들어가게 허가해줘. 이런 식으로 상호 합의를 해서 이제는 포트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지금 여기 있는 요 4개의 프로젝트는 이 배 주인이 정부입니다. 실질적으로 선사가 이 배를 소유를 해서 상업적으로 운영을 한 게 아니고 정부가 정부 프로젝트로 상업적 활용을 할 수 있는 배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다른 나라에 운항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부 간 합의를 해서 이런 어그리먼트를 맺어서 어떤 배에 어떤 나라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요거를 상선에 딱 투영을 해보면 선주가 특정 나라 가서 이제 허가 내주세요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규제가 있고 규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떤 성급에서는 지금도 원자력 추진선 만들 수 있는데 왜 고민하시나요? 라고 저희한테 직접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말했던 게 뭐 코리더 하나 만드셔서 그다음에 뭐 저희가 이제 가운데서 기술 보증하고 어그리먼트 맺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배에는 보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자력 추진이라는 기술이 들어옴으로써 이 피해의 규모, 그 다음에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4개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인증을 하고요. 정부가 책임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성립을 했지만, 이거를 이제는 상선으로 가지고 오면, 하나하나가 다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두가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하나하나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뭐 저희가 이제 뭐 IMO에서는 보통 원자력 관련된 것들을 뭐 코드가 있긴 하지만 주로 핵심 토픽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원자력 선박, 일반 선박 관련된 것들만 논의가 됐었는데 2024년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그 윈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는 MSC 108차에 인포메이션 페이퍼를 냈는데 그때 요 A491이 너무 노후화가 됐다. 이거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정보 문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게 인용이 되고 합의가 돼서 MSC 110차에서 그러면 요거를 한번 개정을 합시다라고 합의가 됐고 요게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2032년쯤에 이제 개정된 개정판이 이제는 발효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 MSC 108차에 제시됐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가압경수로만 사용 가능하다. 그 다음에 너무 옛날 기술, 옛날
옛날 그런 필로소피가 있어서 이거를 조금 현대화를 해야 된다. 크게 이 두 가지 꼭지로 이제 개정 작업을 하자라는 거에 합의가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용융 원자로나 그다음에 최신 기술들, 그다음에 경제성 있는 배가 나오기 위한 어떤 그런 규정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조금 투영을 해서 이제 2032년 때 이제 딱 발표가 됐을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상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배가 만들 수 있는 근간을 만드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자력 추진선 얘기할 때 크게 두 기구, IMO 말고 또 다른 기구가 IAEA입니다. 이 IAEA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해상용 원자로, 해상용, 그다음에 움직이는 원자로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IAEA의 제일 위에 있는 대전제가 랜드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원자로입니다. 뭐 당연히 이건 저 위에는 제일 꼭대기에는 상업적이겠죠. 근데 2020년에 이제 그럼 요 원자로가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보자라고 그런 활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스터디가 됐고 스터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에 NHSI라는 게 이제는 출범을 했는데,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 이니시에이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자로가 특정 포트에 이제는 들어가려고 하고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이 기술에 대해서 검증이 돼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원자력 관련된 인증 그런 인허가 관련된 그 틀은 특정 나라에서 모든 거를 다 관리를 하고 다 개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통합된 걸로 하자라는, 통합된 걸로 이런 인허가를 관리하자라고 하는 게 요 NHSI이기 때문에, 요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해양용 원자로를 탑재한 선박들이 여러 나라를 갈 때 원자로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클리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23년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요 IAEA에서 부유식 원자력이란 키워드가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2026년에 드디어 IAEA가 IMO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IAEA랑 IMO가 한 가지 토픽을 가지고 동시에 같이 논의를 하는 첫 번째 자리, 최근 들어서 첫 번째 자리의 시발점이 됐고요. 그리고 요거의 후속으로 아틀라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틀라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뭐냐면 IMO, IAEA가 이제는 해상 SMR 관련돼서 이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다음에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형태로 만들 거냐라는 것들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뭐 IAEA가 커버하고 여기는 IMO, 그다음에 인증 체계는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것들을 다 교통 정리를 해서 해상 SMR 관련된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자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착수를 하게 되면 2030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큰 틀이 나올 거고요.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그 A491 개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요 IAEA랑 IMO가 같이 활동을 해서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요런 작업들이 2030년 초반쯤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급도 당연히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KR 계시지만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ABS가 예전에 NS 사바나 성급 도장 찍을 때부터 지금 계속 히스토리가 있어서 제일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비가 제일 많이 되고 있고 지원도 많이 받은 성급이라 제가 대표적으로 ABS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잠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2년에 이제 사바나 성급 승인을 하고 그때 당연히 이제 룰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성급 룰을 하나 만들어서 그 NS 사바나에 이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안 뭐 특별한 뭐 프로젝트나 그런 것들이 없다가 2020년대 들어서 시보그라는 회사가 이제는 원자력 발전선을 하겠다라고 이제는 설계를 들고 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NTQ 절차로 이제는 시작이 됐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DOE에서 이제 해양 원자력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다음에 이게 진짜로 가능하냐, 정책적으로 그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에 대한 검토 용역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들이 2022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지금 현재까지 거의 한 12개가 넘는 레포트들이 나오고요. 이 레포트들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허들들이 있는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미국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추진선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근간이 이런 스터디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 아이템이 지금 그 미국에서 주도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이템으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SMR 관련된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는 수많은 원자로 개발사들, 그다음에 원자로 개발사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는 수많은 원자로 개발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군용으로 이제 원자로를 제작해서 납품하고 하는 실적이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생태계만 갖추면 미국이 다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투자들, 그다음에 조금 부족한 공급망에도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영국도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랑 해봅시다라고 한 게 영국이거든요. 그래서 영국도 보면 산업적으로도 이제 요 원자력 추진, 그다음에 원자력 관련된 것들을 부응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롤스로이스사에 뭐 지원을 해서 실증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여기 영국 로이드 성급에서는 또 영국에 있는 원자력 관련된 그런 회사들을 모아서 컨소시엄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 마리타임 뉴클리어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거기 소속되어 있는 회사들을 보면 되게 굴지의 원자력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서 해상용 원자로를 우리가 어떻게를 할지를 같이 논의하자라고 이제는 만들어진 그런 컨소시엄입니다. 그래서 요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영국도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요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처럼 요 원자력 추진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고, 뭐 당연히 저희도 KR도 원자력 연구, 그다음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성급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룰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조금 앞장서셔서 조금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감사하게도 이제 니모나 그다음에 뭐 IMO 회의 같은 거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뭐 앞에서 제가 에비스를 예를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KR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자력 관련된 기술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검사 인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서도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주력 모델이 가압경수로다 보니까 가압경수로에 조금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4세대 노형까지 조금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해양이라는 키워드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요 원자력 추진, 그다음에 해양 원자력이라는 기술을 상용화하고 시장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면 이 원자력이라는 그런 기술과 그다음에 조선 기술, 두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 얘기는 3년 전에 똑같이 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원자력이랑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요 원자력이랑 조선 기술이 합치면 이게 너무나 시너지가 많이 나오는 이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이제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뭐 저희한테 이 기술이 뚝 떨어져서 우리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뭐 이렇게는 당연히 안 되고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려면 뭐 당연히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뭐 통합 거버넌스 구축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룰 관련된 것들이 이제는 핵심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나서서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국내 조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내 조선사, 그다음에 국내 원자력 기술이 쓰일 수밖에 없게 그런 규제나 그런 룰들을 조금 스펙인을 조금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같이 진행이 되면 이 시장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해양 원자로를 얘기를 할 때 원자로 자체도 이제 인증을 하고
실증을 하고 하는 게 어려운데 이거 해양에다가 그러니까 움직이는 배 위에다가 올라가 있는 원자로를 어떻게 실증할 거냐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아이템들이 이제 제 생각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샷이나 AI를 활용을 해서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원자력연구원에서 주도하고 계시는 그 예타 과제 안에서도 이런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가장 큰 문제는 요 원자력 추진이라는 어떤 기술을 경험을 해보고 있는 인력풀이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적습니다. 일예로 제가 이제 미국 가서 많은 미팅들을 하면 원자력 추진 혹은 해양 원자력, 해양 SMR 이런 미팅을 하게 되면 거의 군데 해군 출신들, 그 다음에 원자력 오퍼레이터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요 원자력을 바다에 나갔을 때 어떤 이슈들이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대응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인력이 조금 한정적이라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보완만 한다면 지금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뭐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개발도 많이 해놨고 의지도 있고 우리나라가 요 시장을 선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요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요 해양 원자력이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는 해야 되는 것, 어떤 거를 그럼 준비해야 될까라고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검증 인허가 개발 선도 및 가속화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30년, 2032년에 큰 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라고 치면, 그럼 저희가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부터 해도 늦었다입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이라는 기술이 개발하는데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실증을 하고 심지어 이 원자로를 배에 올려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30년 하면 이제 5년 남았죠. 5년 안에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거는 제 생각에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대한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고 지원을 하고 활동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규제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앞장서서 나가면 기술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백업이 될 거니 요 해양 SMR 관련된 것들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꿈을 가지며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